이때 저는 공급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때 공급을 많이 풀었으면 네, 안녕하세요. 후랭입니다. 오늘은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예. 의 저자 이현철 작가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책을 한번 보고 전세가를 알긴 아는데 예. 부동산 투자가 안 보여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 책 제목 가지고 조금 오해 아니면 좀 약간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책 제목이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라니까 이제 어떤 전세가에만 관련된 얘기다라는 이렇게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좀 우려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아요. 사실은 이게 그거보다는 사이클에 관한 책이에요. 사이클. 거기에 이제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출판사 사장님하고 제목 지을 때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전세가에 관한 우리나라의 전세가와 매매가를 연관을 지어서 쓴 책이 한 권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로 제목을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짓긴 했죠. 근데 좀 약간은 오해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수정은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랭이 TV 시청자분. 예. 저는 이제 부동산 공인 중개사를 취득을 하고 중개업을 대치동에서 사실 시작을 했죠. 이렇게 짧게 하고 가산동 넘어가서 중개업 하다가 지금 아파트 분양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한 7년 정도 분양업을 하고 현재는 지금 분양 대행사에 지금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규제가 또 뭐 나온다 만다 하면서 예.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고요. 예. 지금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무주택자분들도 그렇고 예. 다주택자도 그렇고 그렇죠. 고민이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금 같은 경우는 딱 그 상승 말기에 상승이 이제 계속되다 보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과열되면 진정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은 하락, 조정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일종의 상승 조정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게 끝나고 사실 폭등이 올 겁니다. 폭등이요? 예. 이게 사실 전문가분들이 많이 갈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예. 올라가신다는 분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왜 폭등이라고 보시나요? 이 사람들 심리와 규제와 이게 접목이 돼서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상승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제 양도세 규제 대상이 이제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이분들은 예측이 됐던 상황이에요. 양도세 규제라는 거. 그래서 양도세 뭐 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이제 실종된 상태란 말이에요. 거래가. 그렇죠. 매수세가 실종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팔려고 했을 때 그냥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팔면 이분들이 생각대로 되니까 팔 수가 있는데 매수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세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밑으로 다운시켜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가 있어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기본 심리. 예측하지 않았던 손해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회피하고자 하는 기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두 가지 희망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경험으로 정부 정책들을 이겨낸 시장을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 정책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런 반반 뭐 이런 심리 속에서 그래도 상승 쪽으로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겠지라는 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습 효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 양도세도 내야 되고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손해를 봐야 되나, 굳이 내가 이렇게 팔아야 되나라는 이제 이거보다 또 희망사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버티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현장에서 매물들이 싹 소진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분들은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매물들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물이 실제 팔려고 내놓은 매물보다는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온 매물일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라도 어느 하나가 거래가 되면 이 매물들은 호가가 조정이 돼요. 그거로 인해서. 팔렸네 하면서. 예, 그렇죠. 올리고 싶은 사람 하나 혹시 또 오르지 않을까 해서 호가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뉴스에 보면 그 전에 몇 달 전에는 하락을 어느 정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그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규제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돼서 불안한 사람들이 이제 급매물로 막 던지죠. 네네. 그럼 그때 하락 딱 거래된 것으로 이제 하락되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또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데 호가 조정이 어떤 게 매물이 됐으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높게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 하나가 거래가 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조금 버텼다가 또 그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하나씩 거래되고, 그러면 이게 연장선상에서 다시 상승하는 듯한 이런 흐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폭등이 왜 오냐면 매수세도 사라졌지만 매도세는 그거보다 더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만 세대가 있으면 여기에 매물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매수세는 뭐 한 10명만 있어도 매수세가 월등하게 높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쫓아가서 막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거래가 되면 그 다음 호가는 뭐 1000, 2000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5000, 1억 막 이렇게 호가를 올리게 되면 거래는 늘어나지 않는데 호가가 막 급격하게 상승해서 이게 일정 정도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2006년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막 5천, 1억씩 올라가는 상황. 그게 이런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이게 이제 규제의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거죠. 매도세가 더 급격하게 사라지고 매수세도 사라지면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호가가 올라가서 가끔씩 거래되는 것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폭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번 겪어봤습니다. 굉장히 강한 규제를 통해서 네.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걸 네, 맞습니다. 봐왔던 예, 시기가 예, 있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도. 예, 그렇죠. 사실 정부도 그걸 통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때 일을 했던 분들이 지금 예, 그렇죠. 네. 김수현 지금 이제 이번에 그만뒀지만 그 전 정책실장님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관할했었고 이번에도 관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때 일정 정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평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분도 나름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이제 소명감을 가지고 더 강력한 규제를 나온 게 이번 9.13 대책이잖아요. 네, 저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게, 만약 이분이 하락을 원하거나 이랬으면 이때 저는 공급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때 공급을 많이 풀었으면 저는 좀 하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도세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공급은 팔아야 될 물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팔아야 될 물건이 뭐예요? 신규 분양밖에 없는 거죠. 신규 분양을 높은 가격에 막 쏟아내면 이 매수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 많은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종의 그 몇 개 분양됐던 것들이 미분양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많아졌으면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매수자가 지금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급한 상태거든요.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매물이 많아요. 사야 될 물건들이 많다. 그러면은 급해질 게 없잖아요. 관망세로 변한단 말이죠. 매수자들이 급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다시 매도자가 급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급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시장이 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지금 김수현 그 전 정책실장의 견해는 공급은 충분하다거든요. 사실 그냥 집으로 가치를 따지지 않고 집 개수로나 이런 걸로만 보면 충분해요. 툭 치면 부서지는 것까지 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로. 집의 가치, 우리나라에서 집이 차지하는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단순 집, 실제로 그냥 예를 들면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내 공짜로 너 줄 테니까 살아볼래?
살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예. 슬럼가에 막 범죄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공짜로 살 테니까 내가 공짜로 줄게. 가서 살아. 그럼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집은 통계로 잡혀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도 빈집이 10만 채 이상 있다는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10만 채나 되는. 네, 그게 다 뭐 서울에서 어디가 빈집이겠습니까? 다시 재개발이 이제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슬럼가, 그리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그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사람들은 일부 빠져나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빈집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통계에 잡혀 있다고 해서 이분은 충분하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한 듯 하면서도 항상 모자란 게 우리나라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만 형성되면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신규 분양하는 것도 지금 다 후분양으로 지금. 예. 그러니까 좀 저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집이 충분하다. 이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된 인식이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더 그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이 폭등 기간이 제가 볼 때는 더 예전에 비해서 더 길어지지 않을까. 공급을 충분히 지금 해서 사실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높은 가격에 매수자가 관망을 느낄 만큼. 근데 공급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싼 가격에 만약에 분양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로또 분양이 돼서 수요자는 완전히 막 서로 살려고 난리 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공급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공급 물량과 사람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높은 가격이 사실은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쩌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도 쓸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왜냐? 이게 두 가지 작용을 하거든요. 높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낮은 거를 따라 올리게 하는 갭 메우기라고 그러죠. 그 역할도 하긴 하거든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은 그걸로 인해서 또 오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부는 이걸 못 견딜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거를 건들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도. 예. 저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쓰면 시장을 더 극단적으로 가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